국정원이 북한 김여정이 위임 통치를 하는 등 김정은 위원장이 분야별로 권력을 이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라며 김여정이 후계자로 정해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한때 환강댐 폭발을 검토했을 정도로 코로나와 수해 피해로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은은 앞서 인민 생활이 향상되지 못했다고 자인했습니다. 2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20명으로 3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10명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금요일 내놓은 영화 쿠폰을 나흘 동안 49만 명이 사용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전조 증상에도 내수 진작에만 집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용인시장이 주택 14채를 보유해 최다 주택 보유자로 꼽혔습니다. 3채 이상을 보유한 지자체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통합당은 호남 비례대표 할당제 추진에 나서면서 호남고에 들어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가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주요 대학병원은 수술과 진료, 예약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오후 늦게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북한의 동향이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등을 통해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김정은이 권력을 잃은 것은 아니고 권력의 상당 부분을 분산해서 행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은 계속 제기돼 왔었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흐름과 관련이 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산 일로에 있는 코로나 소식은 잠시 뒤로 미루고 오늘은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 등 일부 측근들에게 권한을 넘겨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대남 정책 대미 전략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보고도 김여정이 받고 이제 다시 김정은한테 올라가고. 권한 이양 배경으론 9년간 통치하면서 높아진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책 실패에 따른 책임을 나누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절대 권력은 여전하다며 김 부부장이 후계자로서 통치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정 전반에 관해서 김여정이 관여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하는 건 그것도 김여정이 망기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1인 통치 구조였던 북한 지도 체계 변화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기존의 수령 통치로는 돌파할 수 없는 난제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국정원은 또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는 2018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재처리 시설 가동 징후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절대적인 1인 권력 체제로 그동안 운영돼 왔죠. 그래서 오늘 국정원이 전한 권력 이양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후속 조치들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서 지난 2016년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실패를 시인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무오류의 존재인 북한 최고 권력자가 실패를 인정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북한의 경제 사정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격정적으로 발언을 하고 간부들은 말을 받아 적느라 분주합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2016년에 세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계획되었던 국가 경제의 장성 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 생활이 뚜렷하게 향상되지 못하는 결과도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이 끝나는 내년 1월 당 대회를 열어 새로운 경제 발전 전략을 짜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도 북한 경제가 지난해 전년 대비 0.4% 성장했지만 올해는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20년에는 그대로 가면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국경 봉쇄가 장기화하면서 외화 부족 현상이 심화했고 한때 생필품 값이 급등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최근 집중호우로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수해를 입었고 환강댐 폭발을 검토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명실상부한 북한의 2인자로 자리매김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최근 1년여 사이에 위상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백투열통이긴 합니다만 남북 미북 정상회담 때만 해도 오빠 김정은 제1위원장의 비서 역할 정도로만 보였는데 올 들어서는 본인 명의의 담화를 낼 정도로 급성장했죠. 그래서 그 과정 역시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은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자 김여정 1부부장이 꽃다발을 대신 받아듭니다. 김정은이 앉을 때 의자를 빼주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 땐 합의문 서류를 넘겨주는 등 이때까지만 해도 김여정의 역할은 비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상은 1년여 전부터 바뀝니다. 김여정은 작년 7월 김일성 사망 25주기 행사에서 처음으로 주석단 중앙에 등장했습니다. 올해 3월엔 자신 명의의 첫 담화를 통해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우려한 청와대를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다며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이 주석단에 공식 등장한 것과 본인 명의의 대남 성명을 발표한 것들은 후계자 구축 작업이 상당히 진척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어 6월엔 북한은 김여정을 대남 총책임자로 공식화하고 김여정 명의의 담화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탈북자 쓰레기들이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과 관련하여 발표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의 담화를 그리고 이번엔 전례 없는 위임 통치로 고모 김경희나 고모부 장성택을 능가하는 실세로서 급성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국정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통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김여정뿐만 아니라 경제, 군사 분야의 실무자들에게 권한을 나눠주고 있는데 한편으론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역시 혼자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움직이는 각 분야별 책임자의 면면도 살펴보겠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박봉주 노동당 부위원장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섭니다. 이어 핵미사일 개발을 총괄한 리병철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신임 총리로 임명된 경제통 김덕훈이 연단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대미, 경제, 군사, 전략무기 개발 등과 관련해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미, 대남 문제는 김여정이 총괄, 그리고 경제 분야는 박봉주랑 거기가 총괄, 그다음에 군사 분야는 최부일이랑 이병철이 총괄. 하지만 내부 통제는 더욱 강화되는 모습입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작년 말 군부 권력기관들을 감독 검열하는 군정지도부를 신설했다고 했습니다. 군정지도부에 군내 사상 검증을 도맡아온 총정치국까지도 검열할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일선 부대에서 군정지도부로 이렇게 직보체제를 갖추었다고 해요. 국정원은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찰청과 같은 인민보안성을 사회안전성으로 명칭을 바꾼 것도 공안 통치 강화로 해석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주목되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입니다. 올 초 한동안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사망설이 나돌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역시 건강 이상설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정원의 공식 설명은 최지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회의 주재를 위해 단상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지난달에는 전쟁 참전 군인들의 묘를 찾는 공개 야외 일정도 가졌습니다. 여전히 건재를 과시했지만 올해 현지 지도는 크게 줄고 외부 활동도 확연히 감소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위임 통치 변화가 김 위원장의 건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통로를, 여러 가지 첩보와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갑작스런 잠행으로
심혈관 수술 도중 사망했다는 설까지 돌았지만 20일 만에 등장으로 논란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는 김 위원장이 폭음과 폭식에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국정원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권 이후 4년간 40kg이나 증가해 130kg의 초고도 비만으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이 모두 심혈관계 질병으로 사망을 했다는 것. 건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죠. 여기다 다리를 절거나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고 팔에 시술을 한 흔적이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등 건강에 대한 의혹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앞서 자세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오늘 국회 정보위에서는 김여정이 북한의 국정 전반에 있어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통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뭘 뜻하는지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께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위임 통치라는 말은 굉장히 저희에겐 낯선 표현인데 과거에도 북한에 이런 위임 통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예, 북한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북한은 완벽하게 1인 통치 체제로 지배 체제로 움직여 왔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북한의 통치 체제가 변해가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북한 권부에 무슨 일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경무 스트레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제일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경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다면 위임 통치니 뭐 후계자 이런 말들 자체가 나오지 않을 시점이거든요. 아직 김정은 위원장의 자녀가 크게 봐서 지금 11살이라는 거거든요. 11살짜리한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뭐 이 건강 문제는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통치 스트레스라는 말에서 유추해본 이제 추정이라는 이런 뜻이고요. 그러나 북한 최고 지도자가 통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표현도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들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니까 만기 칠남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 그러니까 심지어 아프리카에 기술자 한 명을 보내는 것도 모두 결제를 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계속 그래 왔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많이 받는 거는 틀림없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화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결제를 해야 되겠으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그 스트레스로 인한 폭음, 폭식이 오늘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사실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일치된 견해거든요. 그런 걸 봐서는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틀림없이 사실이고 이것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스스로가 통치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썼을 것 같지는 않고 다른 건강 문제 같은 것에서 비롯된 문제를 국정원이 그렇게 해석한 것으로도 지금 볼 수가 있겠죠. 국정원이 해석한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여정의 역할에 이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작년 이후로 김여정의 위상이 계속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2인자로 자리를 굳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뭐 지금 후계자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김여정의 역할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사실 올해 3월 달에 청와대 보고 뭐 전응아, 뭐 어린아이, 3살 난 아이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고 6월 달에 들어와서 이제 6월 4일 날 뭐 금강산이나 개성을 뭐 폐쇄할 수도 있다고 했고 대남 사업을 총괄한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건 북한에서 나온 보도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 문제에 대한 권한을 넘겨준 것은 사실로 보이고 여기서 넘겨줬다는 것은 책임을 완전히 줬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것보다는 루틴, 우리 말하면 매일 평상시로 진행되는 것은 하되 중요한 것은 나의 허락을 받아서 집행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력을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데 처음부터 1인 권력 체제로 운영되어 온 북한이 이런 식의 뭐 대미 대남은 김여정, 뭐 또 박봉주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이런 체제가 얼마나 지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뭐 북한은 1960년대 후반부터 김부자의 1인 지배 체제로 쭉 이어져 온 나라고 권력은 절대로 나눠 가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잠깐 들면 장성택 행정부장이 2인자 소리를 들었던 때가 있고
나와 다니는 지도자라고 북한 간부들이 다 이야기했을 때도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지금의 김여정 제1부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만한 권한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 내부 사업, 대남 대외 사업을 총괄하는 그런 일은 이제까지 그 어떤 이인자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은 다 제거를 해오는 것이 이제 과거 북한의 관례인데 이번 경우는 어쩌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본다면 약간 내각 책임제 비슷한 이런 이제 시스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북한의 경제 사정 좀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는 뭐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또 북한 수해도 있었는데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 이런 것과 오늘 국정원의 발표와 이게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북한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3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유엔 제재, 코로나, 여름 홍수. 뭐 상당히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만 보더라도 대중무역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10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외화도 고갈돼 있고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는 3월달, 4월달 북한 노동신문 중앙방송을 보면 각 도마다 수천 명의 격리자들이 있다고 북한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확진자는 0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대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홍수로 뭐 황해남북도, 개성시, 평안남북도에 북한이 발표한 것만 수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겼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속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제2고난의 행군이 오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 보고 죽어라 해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그런 엄중한 사태하에서 김정은이가 당 전원회에서 우리가 목표한 목표들을 심히 미달하고 인민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북한 내부 사정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절박한 사정에서 내려진 어떤 권력체제, 권력의 분산 이런 움직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뭐 그것보다는 일단은 내각은 김정은을 비롯해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내각 사업을 직접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내각에다 줘가지고 너네들이 하라 그래 놓고 결국은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총리들이 책임을 지고 나가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그러한 시스템이 반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이고 다만 건강에는 좀 문제가 건강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반응이 또 나오면 그때 가서 저희가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 부원장이었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8명이 늘어서 7일 연속으로 200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676명으로 늘었고 전국의 콜센터와 병원 등에서도 이른바 N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60명이 나와서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여전합니다. 그러자 서울시가 오늘 거리두기 3단계 수준인 10명 이상 집회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신유만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내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열흘 동안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외 집회만 제한 대상입니다. 실내 집회나 개인적 모임과 행사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2단계 보면 옥내는 50명, 5개는 100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준해서 하시면 되는 거죠. 방역당국은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통해 집단 감염이 확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60명인데 사랑제일교회와 관련 없는 단순 집회 참석 확진자는 18명에 이릅니다. 버스 대절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전국 확산에 기폭제로 작용하는 것에 대비해서 시급하게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조치에 서울시는 10명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하면 경찰에 관계자를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670여 명에 이릅니다. 방역당국이 감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교회 측과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정은혜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정부 역학조사관들이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교회 측이 이를 저지하면서 3시간 넘게 대치하다 8시쯤 진입해 지금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 측은 변호사 대동 없인 들어갈 수 없다고 이를 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번 역학조사를 통해 내부의 바이러스 오염도와 신도 면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교회 측이 제출한 명단 가운데는 아직도 700여 명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측이 역학조사를 막은 건 방역당국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입장문을 통해 방역당국의 검사와 확진자 발표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을 무한대로 늘려 확진자 수를 늘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진자 숫자가 아니라 확진 비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요. 방역당국은 검사 건수가 많아진다고 양성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역학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랑제일교회에서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최대 입시학원에서도 20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학생들은 주변 11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어서 학교로의 확산 가능성에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나온 SBS 상암 사옥도 폐쇄됐습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한 최대 입시학원입니다. 수강생 60명 가운데 20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3 학생이 18명, 고2 1명, 재수생 1명입니다. 구에서만 해도 몇백 명이 나왔기 때문에 음성 판정 받은 거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제 운동을 진행하자. 이 학생들은 성북구와 강북구 등 11개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방학 중이지만 일부 학교는 개학해 등교한 학생도 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 한판 급한 학생들, 보건 심해에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학원 집단 감염을 비롯해 서울에서는 하루 사이 학생 27명, 전국적으로는 학생과 교직원 50명이 확진돼 714개 교가 등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확진자가 현재 13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들어서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집 집단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구립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1명을 포함해 8명이 확진됐고 상암동 SBS 사옥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도 확진돼 건물 전체가 폐쇄됐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예, 지금까지 광화문 집회 참석자 가운데서는 감염자가 60명이 나왔는데 당시 현장에 나갔던 경찰 4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유치장이 또 폐쇄되는 등 경찰 수도 치안 부재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경찰관들이 줄을 섰습니다. 투명 부스에 있는 의료진에게 다가가 코를 내밀고 검체를 채취합니다. 지난 8.15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인원으로 워킹스루 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부터 경찰 7,600여 명에 대해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데 오늘 이 중에서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32 1명씩이고요. 자기 통장인 2명입니다. 확진자는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고 함께 생활한 기동대원 240여 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피의자 3명이 방호복 차림으로 줄지어 나옵니다. 함께 입감돼 있던 광화문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로 확진되면서 개별 입감이 가능한 다른 경찰서로 옮긴 겁니다. 신규 입감은 안 받고 있고 기존에 있던 위치는 그대로 있고요. 오늘 받고 강동서로 간다. 확진자를 대상으로 광화문 집회 참가 경위를 조사했던 동작서 소속 경찰관 15명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악경찰서 유치장 관리 담당 경찰관 13명에 대해서도 검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관악경찰서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방송 연예계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제작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 서성종 씨가 확진되면서 배우와 스태프 등이 2차 감염됐고 또 다른 접촉자들이 있는 방송 공연으로 도미노 확산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극 짬뽕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극단사는 이 연극의 참여진이 코로나19에 확진돼 41명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5명이 확진됐고 7명이 음성, 19명이 검사 대기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연극에 참여하는 배우 허동원 씨도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허 씨의 소속사는 검사 결과 연극 출연진에게 2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연극에 출연 예정이었던 배우 김원혜 씨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검사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은 뒤 자가격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 2사람이 출연 중인 KBS 드라마는 촬영을 중단했습니다. 관련된 분들은 지금 다 코로나 검사 받고 있고 촬영이 중단된 상태고. 같은 드라마에 출연 중인 서희숙, 고아라 씨 등 동료 배우들도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이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의사소통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우들의 도미노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연예계는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전국에서 관광객이 몰려드는 해수욕장들도 서둘러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일찌감치 폐장 조치를 내렸고 각 지자체들이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잇따라 해수욕장 폐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철 장사까지 망친 상인들의 한숨 소리가 더 깊어졌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매표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파라솔 등 편의시설도 철거합니다. 부산시는 내일부터 해수욕장 7곳의 운영을 중단합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됐던 해수욕장 폐장일을 앞당긴 겁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샤워시설을 비롯해 부산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의 편의시설이 폐쇄됩니다. 해수욕장 출입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부산을 찾는 피서객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해에 코로나 여파가 겹친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내나 폭우 때문에 장사 못하고 있다가 조금 할라 하니까 또 코로나 또 와가지고 너무 힘들지. 전남의 해수욕장 50곳도 기존 30일에서 23일로 폐장일을 앞당겼습니다. 앞서 인천에서는 해수욕장 25곳이 어제 조기 폐장을 하거나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폐장을 단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옹진군은 일괄 8월 19일자로 조기 폐장하는 걸로 다 됐고요. 예, 격상하면서 전라북도는 전세버스를 이용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 작성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자, 이렇게 급속도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람들이 1,500명이 넘습니다. 확진자가 병원을 탈출하는가 하면 나만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며 보건소 직원을 끌어안고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을 긴장하게 하는 이른바 코로나 민폐족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방역복 입은 사람을 보고 갑자기 자리를 뜨는 남성. 코로나 확진을 받고 치료 도중 파주병원에서 도망쳤다가 붙잡힌 환자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25시간 동안 거리를 활보했죠. 카페에서 거기서 이제 나와갖고 거기서 경찰이 와갖고 그 전에 내가 나와갖고. 경기도 포천에서는 방문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으며 검사를 방해한 50대 부부가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이 부부는 나 혼자 확진되는 게 억울하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죠. 저희 여자 직원 둘한테 그렇게 행태가 있어서 그 이후에 경찰력 이제 요청을 했던 거죠. 기술한 것들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이 부부와 접촉한 보건소 직원 2명은 코로나 검사 결과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어기는 사례는 여기저기서 발생합니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한 경우도 있었죠. 마스크를 안 쓰고 버스에 탄 승객 1명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모두 버스에서 내리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역학조사를 방해해 적발된 사람만 1,500명이 넘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870여 명을 기소했고 12명이 구속됐습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죠. 신천지 교인 명단을 누락해 제출한 교회 직원과 이태원 클럽 방문을 속인 학원 강사로 인해 방역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현행법상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면
업무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죠. 경기도는 마스크 미착용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망 붕괴를 우려합니다. 협조적이지 않은 또 심지어는 방해하는 이런 조치들이 방해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방역당국의 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는. 코로나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떠는 시기에 방역 수칙을 무시하는 민폐족들. 방역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정부가 광복절 황금 연휴 직전인 지난 금요일 내수진작을 위해 영화 쿠폰을 지급했는데 이미 50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 스스로 방역에 구멍을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태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영화관 할인 행사 홍보물입니다. 일상 속 거리두기 대신 일상 속 영화두기를 하자며 표값을 6,000원씩 할인해 주겠다고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흘 연휴를 앞둔 지난 12일 영화, 공연, 숙박 등 할인 쿠폰 6종 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튿날 코로나 확진자가 3자릿수로 치솟으며 재확산이 시작됐지만 쿠폰 발행은 이틀, 사용은 나흘간 이어졌습니다. 나흘간 할인 쿠폰으로 영화를 본 시민들은 49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체부의 내수진작 행사가 방역당국의 외출 자제 당부를 역행한 겁니다. 외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문체부는 연휴 기간에도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며 쿠폰 발행 중단 시기를 검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오전 종료된 숙박 할인 행사를 두고도 우려가 큽니다. 닷새 동안 1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해 숙소 예약을 마쳤습니다. 국민들이 방심하도록 독려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발행된 쿠폰을 9월까지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도 대책이 없는. 9월부터 사용 가능한 쿠폰으로 여행에 나설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추락했습니다. 이 코로나 재확산 우려와 지난 밤 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나온 부정적인 경제 전망 때문인데요. 관건은 일시적 상황인지 본격 조정이 시작되는가 여부겠죠. 이 코로나 상황에 달렸다는 분석입니다. 관련 내용 이상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장부터 0.87%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이후 외국인과 기관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3.66% 하락하며 2,300선이 무너진 2,274.22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6월 15일 이후 2개월여 만에 가장 큰 낙폭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 하루만 1조 원 넘게 팔며 이른바 패닉셀링 현상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3.37% 급락하며 80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로나 재유행 공포가 확산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히 식었습니다. 여기에 미 연방준비위원회가 의사록을 통해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해 회의적 모습을 보였다는 우려가 국내외 증시를 짓눌렀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가 경제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전망하면서도 경기 부양책으로 거론된 YCC, 즉 수익률 곡선 관리 정책에 대해 효과가 미미하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YCC는 시중 유동성 확대책이어서 미 연준이 이미 풀린 유동성이 과도하다고 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유동성 그리고 코로나 이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100명대 이하로 다시 내려오는 게 시장의 이제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다시 살리는. 약세를 면치 못했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5.7원 오른 1186.9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대형 병원 인턴과 전공의가 내일부터 무기한 집단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이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환자들만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당장의 대형 병원은 수술과 진료 예약을 모두 줄이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대형 병원의 인턴과 레지던트인 전공의들이 내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늘리기가 의료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집단 행동에 돌입한 겁니다. 대형 병원은 벌써부터 환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병원은 신규 예약을 받지 않겠다고 했고, 요즘 전공의 선생님들이 지금 파업이 일정이 잡히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료 일정이 연기되는 곳도 속출했습니다. 8, 9월달 일정이 많이 준 상태예요. 지금 예약을 해드려도 변동할 수 있다는 거는 유념을 꼭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임의단체도 오는 26일부터 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총파업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의사고시 거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은 파업이 장기화되면 진료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아이고, 길어지면 안 되죠. 길어지지 않도록 정부에서 좋은 덕을 찾아야죠.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일선 병원장과 만나 국난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며 협조를 구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의료계 파업이 겹치면서 현장의 혼란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을 두고 정치권은 오늘도 니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광화문 집회와 통합당의 연관성을 주장했고, 통합당은 여당이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뇌관이 됐다며 연이틀 통합당을 겨냥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미래통합당 일각이 한몸이 되어 움직인 셈입니다. 당권 주자인 김부겸 후보는 전광훈 목사 등을 겨냥해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며 그 배후에 통합당이 있는 듯하다고 했고, 박주민 후보는 민경욱 전 의원이 집회를 주관했다며 내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통합당에게 추격당했던 지지율이 코로나 재확산을 계기로 회복 양상을 보이자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통합당은 평균 5일인 잠복기를 감안할 때 코로나 재확산세는 집회 전 이미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의 방역 실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방역 실패를 우리 당과 엮어서 어떻게든지 책임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은 옹졸하고 치졸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와의 연관성 주장은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하고 통합당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에? 나는 그런 유치한 사고방식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정책 실패 책임을 떠넘기려는 여당의 태도가 졸렬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지난달 세상을 떠난 여자 배구 고유민 선수의 어머니가 딸 죽음의 원인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가 악성 댓글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소속팀에 부당한 처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유명을 달리한 배구 선수 고유민. 소속팀 현대건설구단은 고인을 향한 악성 댓글 때문이었다고 했지만 유족 측 주장은 달랐습니다. 코칭 스태프의 따돌림이 선수를 궁지로 내몰았다는 겁니다. 감독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한다. 나랑 제대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등의 호소를 하였습니다. 훈련에선 무시당하고 주전 연습시키면서 옆에 세워두고 투명인간 취급하였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숙소를 벗어나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숙소에 있는 게 괴롭다, 죽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습니다. 계약과 관련된 갑질도 폭로했습니다. 이적시켜주겠다는 설득에 계약 해지에 합의했지만 일주일 뒤 구단은 배구연맹에 임의 탈퇴 공시를 신청했습니다. 현대건설이 보류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선수 생활을 못하게 하는 조치지만 이미 계약을 해지한 상태여서 권한이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명백한 대기업 배구단의 사기 갑질이었습니다. 급여 지급하는 거에 대한 중지 합의서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하고 이미 탈퇴 요청을 했을 때 연맹에서도 이제 문제없이 공시가 됐으니 유족은 현대건설 구단과 관계자의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싸게 올린 뒤 차를 사러 온 사람을 협박하고 강매한 매매상 일당에 대법원이 처음으로 범죄 집단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 일당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전모 씨 일당은 지난 2016년부터 인터넷에 중고차 매물을 싼 값에 올려 구매자를 유인했습니다. 매장에 온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면 전 씨 일당은 그 차는 충돌 실험을 했던 것이라 매우 위험하다고 속였습니다. 그런 다음 계약이 이미 끝났으니 다른 차라도 구매하라며 시세보다 비싸게 중고차를 강매했습니다. 전 씨 일당은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220여 명에게 중고차 42억 원어치를 사기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1심에선 범죄단체죄를, 2심부터는 범죄 집단죄도 적용했지만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오늘 전 씨 일당이 범죄단체는 아니지만 범죄 집단에는 해당한다며 2심을 뒤집었습니다. 전 씨 일당이 대표,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역할을 분담했고 사기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며 수익 분배 구조까지 갖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형법 개정으로 범죄 집단이 추가된 이후 형법상 범죄 집단에 관한 법리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조주빈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도 현재 범죄 집단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가운데 1명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고 모두 여당 소속이라는 경실련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4채를 보유해서 최다주택 보유자로 꼽혔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4층짜리 다세대 빌라입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 빌라에 속한 13채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1채, 총 14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초단체장 중 가장 많습니다. 경실련은 정작 백 시장이 지역구인 경기도 용인에는 집이 없고 임차권만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총 9채를 보유해 뒤를 이었습니다. 경실련은 서 시장이 오래된 주공아파트만 8채를 소유해 재개발로 시세 차익을 얻으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수도권 기초단체장 4명 중 1명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고 모두 민주당 소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도 단체장의 솔선수범을 기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정책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분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쉽게 수용하지 않고 반발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집은 아파트 반채라며 아내가 가진 연립주택 한 동에 원룸 13개가 있는 것이 13채로 둔갑했다며 경실련의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지금 집을 못 사면 영원히 못 살 거란 걱정에서 너도 나도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분양시장의 열기도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한 아파트. 지난해 6월과 7월 6건에 불과했던 매매 건수가 올해는 14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 건수는 2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누적 거래 건수도 작년에 비해 120%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사들인 세대는 30대였는데 집값이 더 오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이른바 패닉 바잉에 나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일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패닉 바잉도 많이 진정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청약시장도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당분간 공급이 줄 거라는 불안감이 퍼지면서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서울의 한 재개발 지역 아파트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이 340대 1을 기록해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로는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분양가가 낮은 만큼 커트라인이 높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의무 거주 요건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규제가 없는 아파트에 서둘러 청약하자는 심리가 로또 청약 열풍에 청약 통장 가입자도 넉 달째 15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코로나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면서 전당대회가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통합당은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무릎 참회 이후 이른바 호남 비전을 제시하면서 구애를 이어갔습니다. 이 내용은 박경준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자가격리 중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 의원은 어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30일까지 자택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당권 주자들의 TV 토론도 줄줄이 무산됐습니다. 각 공중파에 계획됐던 방송 토론회가 지금 거의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 측은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상의 전대 연기 요청인데 내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방침입니다. 통합당은 회의실 배경을 역사의 매듭을 풀다로 바꾸고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광주 5.18 묘역에서 무릎 꿇고 한 다짐의 실천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역사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호남 출신의 정운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통합특위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당선권인 20위 안에 4분의 1을 호남 인사로 공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영남권 현역 의원이 호남의 제2의 지역구를 두고 지역 현안 해결을 돕는 제2지역구 갖기 운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붕괴 논란을 겪고 있는 중국 산샤댐에 또다시 역대급 홍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100년 만의 홍수에 식량 대란이 우려될 정도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7호 태풍까지 상륙해서 위험 경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산샤댐이 거센 물줄기를 토해냅니다. 엄청난 수압에 짙은 물안개가 피어오릅니다. 오늘 산샤댐에는 초당 7만 6천 세제곱미터의 물이 밀려왔습니다. 댐 건설 이래 가장 많은 양입니다. 붕괴 우려가 나오자 숨은 23개 가운데 절반인 11개를 개방했습니다. 양쯔강 상류에서는 올 들어서만 5번째 홍수입니다. 구조대원은 노아의 방주를 연상케 하는 큰 배와 지게차를 동원해 사람들을 대피시킵니다.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다리가 속출하자 쓰촨성 푸장대교에 8,100톤짜리 화물열차를 올려 고정시켰습니다. 쓰촨성 일대에 183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고 관영 CCTV는 100년에 한 번 있는 홍수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홍수 피해 석 달 만에야 현장을 찾아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我们中华民族在和灾害做斗争的过程中啊，斗了几千年，但是我们呢还要继续斗下去。 현재까지 이재민은 6,300만 명, 경제적 손실은 30조 원이 넘습니다. 대부분 곡창지대가 잠겨 식량 대란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간 북한 선수단의 임원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여자 어린이들이 귀엽다며 두 아이의 머리와 종아리를 쓰다듬었다가 체포된 겁니다. 그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법원 몰래 북한으로 도망쳤습니다. 지난해에는 뉴질랜드에 사는 중국 노인이 사내아이의 성기를 만졌다가 합의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미국 교포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아이 엉덩이를 토닥거렸다가 곤욕을 치르기도 하죠. 의도가 무엇이었던 아이가 불편해하면 모두 성추행으로 처벌받는 겁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우리 외교관의 뉴질랜드 성추행 혐의와 관련해서 우리는 같은 남자끼리 배도 엉덩이도 한 번씩 툭툭 친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키 180cm 남성이라며 문화적 차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별것 아닌 생활문화라는 얘기처럼 들립니다만 실제로 그런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장난이라며 군대 후임에 엉덩이를 만진 선임병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달 양국 정상통화에서 뉴질랜드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건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현지 여론이 얼마나 나빴으면 정상간 전화통화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송 위원장은 뉴질랜드가 오바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 이 발언은 이미 뉴질랜드에도 전해졌을 겁니다. 파문이 일자 뒤늦게 사과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일이 나라의 품격을 얼마나 떨어뜨린 것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송 의원의 화려한 어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자 대포로 폭파하는 게 어디냐고 했고 북한의 상황을 백인 경찰에게 목이 눌려 질식사한 흑인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족보 없는 주한 유엔군 사령부가 간섭 못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엔사는 6.25 때 작전권을 넘겨받아 피 흘려 대한민국을 지켰고 정전협정에 따라서 정전체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 외국의 도움을 받았던 아픈 역사지만 그 역시 인정해야 할 족보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한다는 뜻으로밖에는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송 의원의 외교관 사건 발언이 우리 편은 무조건 감싸고 본다는 여권의 집단사고 연장선에 있는 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이 숨지자 민주당이 내건 이 플래카드를 보며 혹시라는 생각이 떨쳐지지가 않습니다. 8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가벼운, 너무나도 가벼운 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 내륙에서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난 장마에 비하면 강수량이 훨씬 적겠지만요. 그래도 천둥, 번개가 동반되면서 요란하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내일까지 강수량을 살펴보시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최고 20에서 60mm, 충청 이남 내륙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흐리고 비가 오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겠는데요. 그래도 남부 지역은 여전히 폭염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대구가 35도까지 오르겠고요. 전주 34도, 서울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 초에도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는 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30도 초반대를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20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